지금부터 이제 문제 총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구성이 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우선은 자료가 첫날에 꽤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심리학개론이랑 해설지, 보충문항지, 보충문항답 이렇게 네 가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수강하는 그때에 해당하는 이제 그 문제지, 해설지, 보충문항지, 답안지 이렇게 네 가지 자료가 보통 세트로 돼서 구성이 되고, 오늘은 선생님들이 첫날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들은 기반으로 하셔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격 심리학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 풀어 오셔야 되고요. 즉 예습을 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문항지와 보충 답은 성격 심리학에 대한 거, 그거는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보충 문항지를 활용하시고 싶다 이러시면 같이 활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의 이론 파트에 되도록이면은 한 문제 안에서 집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문제를 구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그거에 관련된 개념들을 같이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이따가 같이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는 구조화 지도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지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맨 처음에 문제별로 예습을 하시게 되겠죠, 그죠? 문제를 푸시게 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화 지도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선 기출된 부분은 빨간색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주변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은 파란 부분이죠, 그죠? 그거를 위주로 선생님들만의 이제 그 이해의 맥락으로 내용 구조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따가 같이 해보시면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한 번 1회에 정리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문항 분석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요구사항이랑 그 다음에 영역, 어떤 이론에서 출제를 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답안의 근거를 찾으셔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답을 쓰라고 하는가? 이거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제시문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의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법, 이런 것들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게 정답인가 사례를 통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나서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복습을 하실 때는 내가 여기에서 보기 전에 내가 구조화 지도로 정리한 부분에서 문제에서 내가 정리한 것이 사전에 정리한 것이 문제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오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같이 추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시면서 문제별로 연습을 하시고요. 만약에 스터디를 하시면,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별로 배분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선생님이 준비를 각자, 예를 들면, 이제 3명의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신다. 그러면은 한 선생님이 1번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2번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3번 문제를 담당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을 상대방한테 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가시면은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충 문항, 이거를 이제 한번 핵심적인 문제들을 위주로 보충 문항을 핵심적인 문제들을 보고 나시면은 이제 보충 문항은 여타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제 그거 외에 해당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충 문항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복습을 완료하시고 나서 이제 이 이론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나서 보충 문항을 체크를 하시면서 복습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문항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내적 타당도에 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직업 적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문제 총정리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꼭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예습 안 해 오시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꼭 예습을 해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성격 심리학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그 동기 심리학, 성격 동기에 관한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제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올려드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직강 인강 선생님들, 이제 다 직강 선생님들 인강으로 다 제공이 되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그 성격 심리학의 나머지 문제들 업로드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되도록이면 거기까지 진도가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되도록이면 거기까지 풀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같이 문제들을 봅시다. 자, 우선은 구조화지도 다들 갖고 계시죠, 선생님들? 이게 이제 약간 그 바이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선배들이 이제 구조화 지도를 그 끝날 때까지 계속 달달달달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날 당일날까지 계속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만의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화 지도를 선생님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나 말들이 있으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추가하셔서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장들로 만드시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를 계속 돌려서 선생님들이 이 키워드 위주로 이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구조화 지도 1권 갖고 계시죠? 1권. 1권에서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입니다. 자, 요거 첫 번째 파트랑 두 번째 파트는 좀 낯서실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이해나 감각과 지각은 항상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파트고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도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 알아하셔야 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신경계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뇌에 기본적으로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신경세포를 뭐라 그러죠? 뉴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이것이 세포체였고, 그죠? 여기에 해당한 이게 뭐였습니까? 수상돌기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기둥 같은 것을 축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종말단추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이렇게 뉴런에 해당하는 것이 계속 있죠, 그죠? 근데 이 뉴런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뉴런대는 이 같은 모양의 또 다른 뉴런이 이렇게 있게 되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뉴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봤어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을 보고 있죠. 이것을 보았다는 것을 뇌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을 하죠.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뉴런 간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정보 전달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선생님들을 봤다. 그리고 봤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지각하고 인지하게 되는데 이 정보 전달을 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극, 내가 무언가를 인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활동 전이 상태가 돼요. 요거는 선생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경 충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한 번은 이 활동 전이 상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는 활동 전이 상태가 아닌 이 신경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안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전이 상태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요 축색의 바깥과 내부의 그 전기차가 마이너스 70mV 상태라고 해요. 이건 그냥 머리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동 전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 전이가 확 올라가게 돼서 플러스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50mV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이 일어난다? 신경 충동이 일어난다. 신경 충동이 일어나면 여기에 축색 돌기에 해당하는 무엇이라고 있느냐면은 시냅스 소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라는 거죠. 이 시냅스 소낭이라는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 안에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극이 들어가면 시냅스 소낭이 팍 터지면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종말 단추에 해당하는 것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퍼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뉴런과 뒤에 있는 뉴런 사이에 정보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뉴런과 뒤에 있는 뉴런은 앞에 있는 것을 시냅스 전 뉴런, 뒤에 있는 것을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 단추와 뒤에 시냅스 후 뉴런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리.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 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에 퍼져서 물질이 분비되어야지만 뒤에 시냅스 후 뉴런에게 정보 전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표적으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증가시키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울증이 나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약물이 프로작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물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그렇다면 우리가 요 말만 보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재흡수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종말 단추에서 분비가 되고 나서 시냅스 전 뉴런으로 이 세로토닌이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냅스 안에 뭐가 계속 남겠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남아서 계속 시냅스 후 뉴런에게 자극을 주게 돼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분비량을 증가시키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뉴런의 시냅스 사이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재흡수를 억제를 시킴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는 것이 정신과 약물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시냅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 자료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 있습니다. 자,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세포 간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뉴런은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 종말 단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시냅스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러죠? 신경생포 간의 신경춘동이 전달되는 부위로서 뉴런 간 의사소통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냅스 손항이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조화가 이어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다른 신경 전달 물질, 어떤 역할을 하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 꼭 알아두셔야 되고, 도파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노르에피네프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감마 아미노낙산은 가바라고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도파민은 나중에 성격심리학에서도 나와요. 이 도파민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조현병, 도박 이런 것들과 잘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젠크의 이제 성격심리학에 보시면은 정신병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조현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의욕과 행복, 집중, 기억과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분, 각성, 수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 게 뭡니까? 세로토닌. 세로토닌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기분, 수면, 그쵸?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죠, 그죠? 얘네 둘은 같은 역할을 해요. 우울에 같이 쓰게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바는 어떻게 됩니까? 이완, 진정, 불안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고, 글루타메이트는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우리가 PTSD 공포증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아시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심리학개론 문제 총정리의 1페이지의 1번 기본 문항입니다. 우리는 문항이 세 가지가 나갈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본교재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갈 건데, 하나는 기본 문항, 하나는 기출 심화 문항, 그리고 하나는 심화 문항입니다. 심화 문항은 별로 없고요. 기본 문항은 선생님들이 기출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기본 문항이고, 그 다음에 기출 심화 문항은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에서 이미 풀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난이도가 높게 심화된 버전으로 출제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해설이랑 연계해서 문제들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을 푸실게요.
문제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문제총정리가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기존에 제공됐던 형성평가 문제보다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2021학년도 경향성에 맞춰서 조금 추론형 문제들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자, 우선은 문항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명칭을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에서 소정이가 학업 동기가 떨어져서 성적이 매우 저하가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무기력하다, 잠이, 수면이 과다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느려진다, 정신운동성 지체가 나타나고 있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다 무엇에 해당하는 증상입니까?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진단 근거를 충족하고 있죠.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 2주 이상, 즉 3, 4주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이고요. 그러면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역을 한정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난주에 소정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프로작이라는 약물이라는 것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약물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졌을 때 이 뉴런은 서로 간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안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 붙어 있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시냅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냅스에 대한 명칭을 쓰고 시냅스의 기능을 서술하라 그랬어요. 시냅스 안에서는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 그랬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 의사소통,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시냅스라는 공간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분비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방금 똑같습니다.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소정의 증상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현상인가요?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 저하,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프로작이라는 약물이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이것은 재흡수 억제제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그대로 쓰시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적은 것이 무엇의 원인이다?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가시키면 된다. 그런데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재흡수를 억제하는 방법. 그러면 재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어떤 뉴런? 전 뉴런으로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의 양을 늘린다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뭡니까? 뇌인성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세로토닌 분비량 저하라고,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배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저하가 되어서 신경전달 물질이 재흡수 억제를 시킴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량이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을 해결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물을 먹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약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약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우울증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노르에피네프린이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계열의 약물 처방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요거 해당하는 리을에 쓰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뉴런의 종류 세 가지는 우리가 그냥 이제 쓰면 되는 건데 감각 뉴런, 운동 뉴런, 그다음에 연합 뉴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감각 뉴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을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 뉴런이랑 운동 뉴런을 연결을 시키는 것을 연합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무언가를 봤어요. 그리고 말을 하죠. 그럼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은 감각 뉴런. 그리고 거기에서 연합 뉴런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하라라는 운동 뉴런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글루타메이트는 PTSD 공포, 감마 아미노낙사는 불안 이한 학습 경련, 도파민은 과잉됐을 때 조현병이나 도박, 그 다음에 행복 동기 학습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엔도르핀은 행복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는 수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리심리학 반은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반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우리 요거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우리가 뇌 부위에서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다 그랬죠?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시상하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정서심리학, 그래서 정서심리학이나 스트레스 이론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그 품행장애라던가 공격성에 해당하는 행동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시상하부는 어떠한 부위에 해당하느냐? 우리는 크게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지고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뇌를 말해요.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해당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고, 말초신경계 하위에 자율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에는 두 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죠. 이거는 뭐랑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 이론이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뛰고, 그죠? 동공이 확장이 되고, 그죠? 침이 마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각성 수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각성 수준을 높아지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은 뭐라 그러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교감 신경계 상태는 어떤 상태죠? 반대 상태, 이완이 되고 그다음에 편안한 상태, 심장이 뛰지 않고 이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은 교감신경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감신경계,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내에 시상의 아래 있다라고 해서 시상하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시상하부는 기본적으로 4F라고 하는 먹는 거, 그 다음에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도주하는 거, 교미하는 거,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시상하부예요. 다시 말해서 본능적인 행동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시상하부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싸우고,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시상하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상하부에 해당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율신경계 통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더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상하부가 나중에 무엇에 명령을 내리냐면 뇌하수체라는 것에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뇌하수체는 어디에 또 자극을 하느냐면 내분비 선을 자극을 해요. 내분비 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이자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갑상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난소, 정소 이런 데를 얘기해요. 이런 데 다 뭐가 분비가 됩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남자애들은 뭐가 분비가 되죠?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여자애들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죠.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내분비선이고, 이 내분비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뇌하수체고,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하게 되는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내분비계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내분비계 통제 중에서 아까 아드레날린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호르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아드레날린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랑 관련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 공격적인 사건을 많이 받게 되면 고통스럽죠. 무섭죠. 그 공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공포와 관련된 기억을 형성하고 공포와 관련된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변형계라고 하고, 이 변형계는 두 가지 하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해마, 그 다음에 편도체예요. 그러면 해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생님들 이제 예전에 심리학 공부하셨으면 많이 나오는 건데, 해마 절단 수술을 하게 되면은 기억이 손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하죠. 학습과 기억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도체, 너무 알아두셔야 되죠. 맨날 나와요. 이 편도체는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공포나 공격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품행장애라던가 아니면은 공격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 편도체랑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우리가 나중에 성격 심리학에서 보게 되는 아이젠크의 신경증적인 성향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편도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처럼 이제 이러한 변형계는 정서 반응을 조절하고 어떤 것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얻어맞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이제 사고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편도체를 통해서 공포나 이러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겠죠. 공격 행동을 하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억은 해마에 같이 기억이 돼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형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이 종래의 변형계에 해당하는 것과 종래에는 이제 대뇌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를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뇌가 있으면 뇌에 약간 껍데기처럼 있는 것이 대뇌피질이에요. 그런데 두정엽이라는 것은 감각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후정엽은 시각과 관련이 되어 있고, 축두엽은 청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두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우리가 공격 행동을 하는 품행장애인 아이들이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때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잘 안 될 때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ADHD처럼 어떤 행동을 계획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전전두엽 피질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전전두엽 피질이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 피질이다.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뇌편지하는 나중에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 다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 따라서 기능이 맡은 부분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만 보셨더라도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시각 정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청각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뇌 편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뇌 편재아의 대표적인 예가 브로카 영역, 베로니케 영역이다. 그러면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은 둘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언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 말을 어떻게 해요? 말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말 자체가 느려지고 발음이 불명확한, 그러나 말의 내용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베로니케는 말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느려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발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말의 내용이 논리적이지가 않다. 이것을 이제 베로니케의 영역이 손상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풀고 쉬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 해보시니까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에 파란색, 빨간색 부분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들의 어떤 맥락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막히는 게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됐거나 이제 정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끝나고 추가하셔서 이제 넣어서 정리를 하시는 것. 이런 방식으로 복습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어렵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요거를 처음부터 혼자서 하시려면은 이제 조금 이제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것과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를 보고 혼자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다른 체감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꼭 예습을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요거 간단하게 하고 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상하부의 기능이 이제 자율신경계 통제와 그 다음에 내분비계 통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신 가운데 제시문을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김교사가 학생들이 호르몬 분비량이 사춘기가 되면서 증가하더라. 그랬을 때 간내 시상하부라는 부위에서 여기에서 하는 기능은 내분비계 통제, 그거를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데 남자애들은 사춘기 때 공격성이 증가하느냐.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를 하면 공격성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명호라는 아이가 그 이전에는 사춘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변성기도 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키가 덩치가 커졌으니까 이때부터 2차 성징이 발현이 됐다고 봐야 되고 성장 급등 현상이랑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됐겠구나. 그랬을 때 이때부터 아이가 시비를 걸으면은 싸움을 하더라라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자율신경계 통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입이 바싹 마르고 심장 두근거리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교감신경계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기억 니은 측면에 대해서 이러한 신체 현상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통제 측면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 통제의 측면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서술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한 기억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편도체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거나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면 변형계에서 공포라는 감정을 저장하는 것은 편도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공포를 유발시키는 상황을 학습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해머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변형계 하위 부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명칭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피드백 시스템은 이제 뇌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분비선, 호르몬 이런 순서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 계획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전전두엽 피질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쉬도록 할게요.